자, 이번 지문은 경제 지문이었고요. 경제 지문에는 보편적으로 비례관계 그리고 상관관계, 비슷한 말입니다. 비례관계나 상관관계가 글의 주된 전개 방식을 차지하는 글이 많이 등장하죠. 이번 지문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비례관계가 글 중간중간에 글의 중요한 전개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문제로 출제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20번 문제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잡았느냐, A가 변했을 때 B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B가 변했을 때 C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그 관계를 잡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 글을 읽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이런 뭐뭐 되어 뭐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가 줄어든다, 이 정도의 링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오케이, 판매도 줄어드는구나. 그러겠죠. 가게는 우리 집이잖아요. 집. 가정이 소비를 안 하니까 당연히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럼 판매가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너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 첫 번째 문장이 뭔가 말도 안 되는 비례관계를 표현한 대목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법하다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 부분을 물어볼 때에 그 당연한 흐름, 상식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이 어떤 유기적인 연결 없이 계속 나열되기만 해요. 뭐 사과, 의자, 정수기, 호랑이, 사자, 뭐 이런 식으로 관계성이 없는 정보들이 나열되면 그걸 우리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정보들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 구조나 인과관계로 연결이 돼서 링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정보를 쉽게 기억하게 되고 오래 기억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이제 플래그, 깃발을 좀 세워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깃발을 세워놓고,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목을 물어보게 된다면 내가 잠깐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봐야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그 지문으로 다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어쩔 때에는 첫 번째로만 뚫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기준선을 좀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것도 인과관계가 당연히 이해가 가죠. 기업이 생산을 안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해고를 많이 하거나 신입사원을 안 뽑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은 증가하죠.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하면 가게 입장에서는 일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수입이 또 감소하겠죠. 그러면 소비는 더욱 또 위축되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순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받아준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문제 상황이 시작됐는데 결과가 어때요? 소비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시작과 끝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다시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처음 나왔던 대목이 악순환에 의해 다시 반복하게 되는 구조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려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유동성이 뭔지를 모를 테니까 정의를 해주면서 시작합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은 유동성이 높지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구분해 줬습니다.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유동성과 통화량을 앞으로 내가 같은 말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같은 정보로 너네들이 처리해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현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현금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는가, 즉 통화량으로 대응해서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많으면 유동성이 넘치고 통화량이 줄면 유동성이 감소합니다.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화폐가 흔해지죠. 유동성과 그러면 통화량은 같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러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화폐가 희소해야 가치가 올라가죠. 화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지네요. 그러면 유동성과 화폐의 양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화폐의 양, 즉 통화량과 화폐의 가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겠네요. 이때 유동성은 금리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과 금리가 갖고 있는 상관관계가 무엇일까 찾아줘야 되겠네요.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금리와 유동성이 과연 양의 관계를 갖는지 음의 관계를 갖는지가 핵심이겠습니다. 이때 금리는 이자율로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된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를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국가가 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시중금리는 시중은행이 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를 비교해줬으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첫 번째 찾아주면 국가가 있냐,
중앙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이 있냐,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에 영향이 미치냐, 아니면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이 미치냐, 이렇게 두 번째 기준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수익은 줄어들겠죠. 왜? 금리가 5%대야.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예치해놔도, 예금을 해놔도 5%만큼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건데,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이자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자 부담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은행한테 빌리면 옛날에는 5%만큼 이자를 내야 됐어. 이자를 내야 됐는데 이제는 1%만 내도 돼. 그러니까 부담이 줄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금을 인출한다는 건 예금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성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았어야 되는 게 바로 유동성과 금리의 관계였잖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유동성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금리와 유동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과 대출 부담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목부터 이 대목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 줄고 부담 주니까 유동성 증가해. 그럼 반대는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 올라가고 이자 부담 올라갈 테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기역과 니은을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귿은 뭐였어요? 갑자기 화폐의 가치 얘기 왜 나옵니까? 화폐의 가치는 우리 아까 여기서 읽었던 대목이었죠? 요 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2문단과 3문단의 정보를 결합해서 어디죠? 금리가 어떻게 됐을 때 유동성은 어떻게 되고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냐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는 줄어들 때 유동성은 올라갔어요. 즉 기역과 니은은 서로 반대여야 됩니다. 그죠? 기역과 니은은 서로 반대가 돼야 되니까 내리면과 감소는 이 부분 틀리죠? 올리면 증가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 4번 지워줄 수 있죠. 디귿은 어떻게 판단해요? 유동성과 화폐의 가치 간의 관계를 봐주셔야 되겠죠? 그럼 유동성이 넘치는 경우에 화폐 가치는 떨어졌으니까 역시 반대네요. 얘도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상승하는 거 말이 안 되고 감소하고 하락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죠. 그래서 기역에 만약에 올리면이 나왔다면 니은에 감소 나와주고 그 다음에 디귿에 상승 나왔다. 그러면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5번이 바뀌었다면 얘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아까 어땠어요? 경기가 침체되면 유동성을 늘려야 됐죠? 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을 땐 금리를 낮추어야, 그죠? 금리를 낮추어야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이런 해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나오네요, 뒤에.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함으로 소비가 늘고, 네, 아까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해결되네요. 아까 경기가 침체되면 원래 소비가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투자가 확대되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과 고용이 늘죠. 아까 실업률이 느는 것과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확대되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네,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드디어 3문단에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가 이해가 가고 그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1, 2, 3문단의 내용이 합쳐진 내용이 4문단에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과열이겠죠. 그럼 화살표 방향이 다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그럼 금리를 인상시켜서 유동성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하락해지고 물가는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3문단에서 하는 얘기는 통화정책, 국가의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를 오르게 만들고 내리게 만드는 것에 따라 유동성을 바꾸는 거죠. 유동성을 바꾼다는 건 통화량, 화폐가 풀려있는 정도를 조절한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것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정책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시행해도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문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즉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어요. 그거는 3문단에 나온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기대했던 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네요.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즉 유동성은 올라갔어. 금리를 인하해서.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소비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 문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심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원래 유동성을 통해 경기 회복하는 게 해결책이었는데 이 해결책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그래서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케인즈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P와 요 P와 요 P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같은 P고 따라서 금리 인상 인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럴 때에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케인즈 주장의 한계, 케인즈 주장의 한계가 아니죠. 금리 인상 인하를 통한 국가 정책의 한계인 거죠. 금리를 오르게 하고 내리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해서 경기 침체나 경기 과열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통화 정책이 가질 수 있는 문제, 그 한계를 지적한 거지 케인즈 주장의 한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케인스는 억울하죠 지금. 케인스가 오히려 정부의 한계를 지적했는데 5번 선지에서는 케인스 주장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21번입니다. 유동성 함정은 뭐예요? 금리 인상을 혹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됩니다. 왜 경기 침체가 지속돼요? 여기에 어떤 연결 문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보기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죠. 금리를 한 번에 인상했구나. 그러면 빅스텝이라고 하는 그 금리 인상이 바로 계기가 되겠죠. 이 계기는 뭡니까? 바로 정부의 통화 정책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문단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을 딱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왜 금리를 인상했을까? 그 원인이 뭐예요? 빅스텝을 하게 된 계기,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물가가 너무 비싼 겁니다. 즉 경기가 너무 과열된 상태인 거죠. 그게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동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물가가 너무 비싸. 그리고 자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빅스텝이라고 하는 통화 정책을 시도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은 낮아지면서 물가도 조금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도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정부가 통화 정책을 벌였을 겁니다. 이 빅스텝을 단행한 거겠죠. 자, 그랬을 때 1번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그죠? 물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밀어야겠다. 당연하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빅스텝을 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랍니까? 바보 멍청이죠. 맞습니다. 적절합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자, 벌써 틀렸죠. 지금 빅스텝을 하게 된 이유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요.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서 이걸 낮추려고 빅스텝을 했잖아요. 왜요?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유동성이 떨어져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예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금리를 올렸으니까 아까 위에서 읽었던 내용 떠올려 보세요. 금리가 1%였던 게 5%로 늘어났어. 그럼 예금하는 사람은 많아지겠죠? 즉 자기가 갖고 있던 화폐를 은행에다 다 넣으니까 통화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1에서 5%로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출을 안 받고 싶겠죠. 왜? 내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지 않아요. 즉 화폐량이 떨어지죠. 통화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서는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물가가 오르는 건 맞네요. 네. 물가가 미안합니다. 틀렸죠. 물가가 떨어져야죠. 그래서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빅스텝을 딱 한 이 시점은요, 말하자면 물가가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자동차를 삽니까? 빨리? 말도 안 되죠. 이제 빅스텝으로 인해서 물가와 가격이 안정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인데 자동차를 이 시기에 사는 거는 바보죠. 좀 기다렸다 사야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죠? 기업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출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그죠? 금리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대출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공장을 확장하려는 계획 보류해야겠군. 맞죠? 공장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어디에서 확보되는 거예요? 대출을 통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졌어.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계획을 보류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니 그러겠죠. 왜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졌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소비를 사람들이 이제 안 하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죠. 그죠? 화폐량, 통화량이란 게 뭐예요? 돈이 사회 속에 돌고 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축하려는 사람들은 왜 늘어납니까? 예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를 많이 주는데 금리가 올라갔는데 예금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더 열심히 유치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통해 좀 배경 지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 건 바로 금리와 이 통화량의 상관관계 이 정도 가져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댐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댐. 우리가 댐을 높이 세워. 그러면은 그 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물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댐을 쫙 높여. 댐을 높인다는 건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물이
안 내려오겠죠. 댐의 수위를, 그러니까 댐을 확 높이를 높여버리면 사회 속으로 이 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벽이 너무 높아서, 댐이 너무 높아서. 그 물이 뭐냐? 통화량이에요. 그 물은요,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댐을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댐을 막 높이면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통화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떨어지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회에 풀리는 돈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다 은행에다 저축만 합니다. 저축만 하고 돈을 안 써요. 금리가 높을 때에는. 그러니까 통화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댐을 쫙 낮춥니다. 그럼 물이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돈이 사회에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금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은행에 있던 돈을 오히려 다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낮을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돈이 돌고 돌죠. 그래서 통화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 지문을 읽을 때 요 관계, 금리라고 하는 건 이자율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금리와 통화량의 관계를 알아두고 있으면 지문이 정말 술술 수월하게 읽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동성이라는 말과 같이 비슷하게 쓰인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앞으로 경제 지문을 풀 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예금과 대출은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 이자가 높아? 그럼 예금한 사람 입장에선 좋죠. 대출한 사람 입장에선 나쁘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